2010년 가을, 파리에서 날아온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 섰다. 오랜 세월 비어있던 자리, 37년 만에 귀환이었다. 감독은 이창동, 영화 제목은 시, 그녀가 맡은 역할은 미자,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가진 노년의 여자, 기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쓰러져가는 사람. 촬영장에서 윤정이는 물었다고 한다. 감독님, 미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창동 감독이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그 공포를 연기했다. 아는데 막을 수 없는 것. 보이는데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연기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신은 그의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세계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정이. 그리고 7년 후, 2017년, 그녀의 남편 백건우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알츠하이머. 그녀가 스크린에서 연기했던 바로 그 병. 기억이 지워지는 공포를 온몸으로 표현했던 배우가 이제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예고였는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은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틱했고 어떤 시보다 아름다웠으며 어떤 비극보다 깊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1944년에 태어나 2023년 1월 파리에서 눈을 감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손미자. 세상이 윤정이라 불렀던 그 이름의 이야기를. 1장 1965년 충무로에 꽃이 피다. 21살의 손미자는 그날을 기억했다. 1965년 여름. 서울 충무로 어딘가의 좁은 다방. 누군가 건네준 잡지를 펼쳤는데 거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얼굴. 그러나 눈빛은 오래된 사람처럼 깊은 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잡지를 내려다봤다. 예쁘다. 그 한마디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손미자는 영화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문희. 본명은 따로 있었지만 충무로는 그냥 문희라 불렀다. 1965년 영화 흑맥으로 데뷔. 서라벌예대 1학년 재학 중에 친구 따라 KBS 탤런트 시험에 갔다가 카메라 테스트를 지켜보던 이만희 감독의 조감독 눈에 들어서 발탁된 배우. 얘는 울지 않아도 슬프다. 어맹난 선배가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한마디가 문희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다. 화면에 나타나기만 해도 관객의 가슴이 먼저 조여드는 얼굴. 청순함이란 단어가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같은 해 또 한 사람이 충무로에 나타났다. 남정임. 본명 이민자. 김수용 감독의 영화에 캐스팅되면서 배역의 이름을 그대로 예명으로 썼다. 문희가 조용함이었다면 남정임은 소용돌이였다. 세트장에 들어서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발랄하고 거침없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배우. 스태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다. 정임이 오는 날은 현장이 살아있어.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나타났고 같은 해에 충무로의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충무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더 나올까? 이 둘을 넘을 사람이. 2장 1966년 마지막 꽃이 피다. 1200대 1. 1966년. 어딘가에서 공개 오디션 공고가 붙었다. 영화배우를 찾는다는 공고였다. 지원자가 모여들었다. 1200명. 그 안에 손미자가 있었다. 그녀는 왜 갔을까? 훗날 인터뷰에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갔어요. 별 생각 없이 들어간 오디션에서
1200명 중 한 명이 되었다. 예명을 받았다. 윤정희. 데뷔작 청춘극장. 1966년 개봉. 영화가 개봉되던 날 극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신인이 나왔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뭔가 다른 배우가 나왔대. 문희와 달랐다. 청순하지 않았다. 남정임과 달랐다. 발랄하지 않았다. 지적이고 서늘하고 깊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다.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배우. 평론가들이 술렁였다. 이건 배우가 아니라시다. 이 말은 나중에야 완성되는 문장이 될 줄 몰랐다. 그녀의 마지막 영화 제목이 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윤정희는 충무로에 섰다. 이제 셋이 되었다. 문희, 남정임, 윤정희.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셋을 묶어 불렀다. 트로이카.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하나가 멈추면 나머지 둘도 흔들리는 구조. 그러나 셋이 함께 달릴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속도. 그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삼장 라이벌은 말하지 않아도 만들어진다. 트로이카의 시대. 세 사람은 한 번도 서로를 적이라 부르지 않았다. 인터뷰에서는 항상 존중의 말을 남겼다. 공식적으로 싸운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충무로는 끊임없이 비교했다. 눈물 연기는 문희. 활력과 흥행은 남정임. 연기력과 예술성은 윤정희. 이 구도가 잡지에, 기사에, 평론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시대가 만든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프레임은 결국 현실이 된다. 1968년 한국 영화 황금기의 절정. 그의 전국 관객수 1억 7천만 명. 지금 기준으로도 믿기 어려운 숫자. 텔레비전이 아직 모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시대. 영화관이 세상과 만나는 창이었던 시대. 그의 문희는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서울 단관 기준 37만 관객을 동원했다. 당시 최은희의 성춘향 기록을 넘어선 흥행이었다. 청순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비련의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같은 시기 윤정희는 내시로 관객을 끌어들였다. 전혀 다른 세계 영화. 전혀 다른 감정의 연기.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극장가를 장악했다. 제작사들은 눈치를 봤다. 문희 팬이냐, 윤정희 팬이냐. 이 질문이 관객 사이에서 진짜 질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정임은 그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1968년 한 해에만 58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58편. 한 달에 5편 가까운 영화를 찍은 것이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스케줄. 밥을 먹다가도 세트장으로 달려가는 날들. 윤정희는 50편. 문희는 40편. 셋을 합치면 148편. 한 해에 148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속도였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는 그 무모한 속도 위에 서 있었다. 윤정희는 나중에 말했다. 우리는 경쟁한다기보다는 각자 달리고 있었어요. 다만 같은 트랙에서. 맞는 말이었다. 세 사람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았다.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몸은 알고 있었다. 남정임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거리에서 문희와 윤정희의 포스터를 보는 날이면 그날은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느끼는 경쟁이었다. 윤정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문희가 새 영화 포스터를 붙이는 날. 남정임이 또 하나의 흥행작을 만들어내는 날. 그녀는 뭘 먹었을까? 어디를 바라봤을까? 혼자서 어떤 말을 중얼거렸을까? 아무도 모른다. 기록에 없다. 다만 이것만 안다. 세 사람 중 가장 오래,
가장 넓은 세계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사람은 윤정이었다. 사장 황금기의 이면 여배우로 산다는 것.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1968년 어느 새벽 촬영을 마치고 세트장 구석에 앉아 있는 윤정이 분장을 지우지도 못한 채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오늘만 3편의 촬영이 겹쳤다. 조감독이 다가왔다. 내일 오전 6시 콜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여배우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그 시대의 충무로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루에 2~3편 촬영이 겹치는 건 흔한 일이었다. 오전엔 멜로드라마, 오후엔 액션 영화, 저녁엔 사극. 세 개의 얼굴을, 세 개의 감정을 하루에 모두 꺼내야 했다. 분장사는 쉬지 못했고 의상 담당은 뛰어다녔으며 배우는 감정을 켰다 껐다 반복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윤정이는 그 상황에서도 연기의 깊이를 잃지 않았다. 어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윤정이는 지쳐 있을수록 연기가 깊어진다. 이상한 배우였다. 보통 배우는 피로해지면 감정이 얕아진다. 표면만 건드리는 연기가 된다. 그런데 윤정이는 달랐다. 지칠수록 어딘가 더 진솔한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깊이였을 것이다. 연기의 깊이가 아니라 사람의 깊이. 그녀는 화려한 배우였지만 동시에 조용한 사람이었다. 세트장 밖에서의 윤정이는 말이 많지 않았다. 웃음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를 관찰하는 눈이 항상 살아있었다. 그 눈이 카메라 앞에서 빛났다. 트로이카 3사람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공식 기록엔 존중만 남아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생각이 더 있었을 것이다. 문희를 보며 윤정이는 느꼈을 것이다. 저 청순함은 연기인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인가? 구분이 되지 않는 배우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남정임을 보며 윤정이는 생각했을 것이다. 저 에너지가 부러울 때가 있다. 저렇게 온몸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힘.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른 방식이 결국 그녀만의 색이 되었다. 지적이고 서늘하고 때로는 아프게 아름다운.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한 여자.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인상. 관객은 그 간극을 사랑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안에 있는 빈자리. 그것이 윤정이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배우로 만든 것이었다. 오장전성기의 균열, 그리고 각자의 선택. 1971년 문희가 사라지다. 1971년 봄이었다. 문희가 결혼을 발표했다. 한국일보 부사장 장강재. 상류사회와의 결혼. 그리고 스크린에서의 은퇴. 나이 25. 전성기의 한복판이었다.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잡지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이유를 물었다. 문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 대답이 사람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행복이 스크린에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인가? 진짜 이유는 지금도 그녀만이 안다. 다만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 장강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화목하고 조용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전해진다. 세트장에서 윤정이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잘 됐다.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남은 2사람은 계속 달렸다. 그리고 남정임. 문희가 떠난 자리에서 남정임과 윤정이는 계속 영화를 찍었다.
남정임은 멈추지 않았다. 1971년 첫 정으로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연평균 2030편의 영화를 찍었다. 그녀의 에너지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1992년 남정임은 4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가장 활기찼던 사람이, 가장 발랄했던 배우가, 세트장을 웃음으로 채웠던 그녀가 너무 일찍 사라졌다. 트로이카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가장 밝게 빛났던 사람이었다. 윤정이는 그 소식을 파리에서 들었다. 1992년이면 그녀는 이미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디를 바라봤을까? 창밖엔 센 강이 흐르고 있었겠지. 파리의 가을이 서울보다 빨리 오고 잎이 지는 소리가 들렸겠지. 정임아. 그 이름을 불렀을까 속으로. 6장 1973년 파리로 가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선택. 1973년 윤정이는 돌연 프랑스 유학을 선언했다. 충무로가 웅성거렸다. 왜? 지금 한창인데? 파리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배우가 갑자기 유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이미 수백 편의 영화에 출연한 최고의 배우였다. 대종상 여우주연상 3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3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연기상 3회.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다. 그런데 왜 파리인가?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숨이 막혔어요. 충무로에서 숨이 막혔다. 하루에 두세 편 촬영을 뛰면서 감정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스크린 위에서는 빛났지만 스크린 아래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 배우 윤정이는 분명했다. 그러나 인간 손미자는 어디 있는가? 파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었는지도 모른다. 파리 3대학에 등록했다. 예술학.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배우가 이제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 강의실에서 교수의 말을 받아 적는 손미자. 아무도 그녀가 한국 최고의 배우인 줄 몰랐다. 그냥 동양에서 온 조용한 유학생. 그 익명성이 좋았다고 한다. 아무도 나를 윤정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 존재하는 시간. 그것이 파리에서 찾은 첫 번째 선물이었다. 7장 백건우,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음. 미넨에서의 첫 만남. 1972년. 미넨 올림픽이 열리던 해. 그의 올림픽은 역사의 비극으로 남았다.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사건. 그러나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과 예술을 위한 행사들도 함께 열리고 있었다. 영화감독 신상옥이 윤정이를 이끌었다. 윤희상의 오페라 심청이 공연이 있었다. 윤정이의 영화 효녀 청이도 그 문화 행사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공연장에서 한 청년이 안내를 맡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단정한 손을 가진 남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였다. 그때의 첫 인상을 윤정이는 기억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특별해 보였어요. 피아니스트의 손. 건반을 수만 번 두드려온 손. 감정을 음악으로 바꾸는 손.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1974년. 파리에서 다시 만났다.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다. 음악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피아니스트와 예술을 공부하러 파리에 온 배우가 같은 도시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하기 시작했다. 파리의 골목을 걸었다. 백건우가 피아노를 치는 날 윤정이는 곁에서 들었다. 소나타가 끝나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음악이 남긴 공기 속에서 그녀는 그 침묵이 좋았다고 한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됐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1976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줄의 재벌화가 이응로, 장소 파리. 한국 언론은 들떠 있었고 일부에서는 용공 시비도 걸었다. 윤희상과 친한 이응로가 주례를 선 결혼이라고. 박정희 치하에서 그것은 위험한 딱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정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파리에 남았다. 남편 곁에 남았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팔짱 파리에서의 삶, 피아니스트의 아내. 손미자로 사는 시간.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 아침에 눈을 뜨면 빛이 다른 도시. 윤정이의 하루는 달라졌다. 충무로에서의 하루는 콜타임, 촬영, 대기, 또 촬영. 파리에서의 하루는 남편의 연습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처음엔 낯설었다. 그 조용함이. 카메라도 없고 감독도 없고 스태프도 없는 아침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그녀를 채웠다. 백건우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연주했다.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윤정이는 때로 함께 갔고 때로 파리에 남았다. 남편의 리사이틀에 앉아서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듣는 여자. 그녀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박수가 쏟아질 때 그 박수가 남편에게 향하는 것을 보는 여자. 한때 자신이 극장에서 봤던 그 함성을 기억하며 부러웠을까? 아니면 평온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그녀는 파리에서 예술학 석사를 마쳤다. 학생으로, 아내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스크린 위의 윤정이가 아닌 스크린 아래의 손미자로 사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10년 다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연기는 파리 이전과 달랐다. 더 깊어졌다. 더 고요해졌다. 감정이 격렬하지 않아도 더 세게 심장을 건드렸다. 파리에서 보낸 세월이 그녀 안에 쌓여 있었다. 9장 2010년 37년 만에 귀환. 영화시. 이창동 감독이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윤정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생각하며 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파리 아파트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윤정희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37년. 충무로를 떠난 지 37년이 지나 있었다. 시나리오를 읽었다. 주인공 이름은 미자.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가진 60대 여자. 손자를 돌보며 혼자 사는 여자. 문화교실에서 시를 배우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쓰는 시 한 편. 윤정이는 시나리오를 덮고 오래 생각했을 것이다. 창밖에 센 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인가? 그리고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2010년 봄. 3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카메라 앞에 섰다.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윤정이는 미자가 되었다. 촬영 현장의 사람들은 말했다. 처음 보는 연기였다. 과장이 없었다. 눈물을 쥐어짜지 않았다.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가슴이 조여들었다. 미자가 꽃을 바라보는 장면. 미자가 손자를 보는 장면. 미자가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는 장면. 아는 공포, 막을 수 없는 공포. 그것을 윤정이는 온몸으로 담아냈다. 이창동 감독은 나중에 말했다. 윤정희 선생님은 미자를 연기한 게 아니었다. 미자로 살았다. 그 핵한 영화제. 신은 각본상을 받았다. 영화계가 술렁였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배우가 칸에서 이름을 올렸다. 세계가 다시 불렀다. 윤정희. LA 비평가 협회상 여우주연상. 시네마닐라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즈 여우주연상.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파리로 돌아갔다. 남편 옆에 앉았다. 백건우가 피아노를 쳤다. 그녀는 그 음악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완전한 대화였다. 10장 2017년 기억이 지워지기 시작하다. 알츠하이머. 2017년 파리 아파트. 백건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방금 했던 질문을 다시 했다. 익숙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진단이 내려졌다. 알츠하이머.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백건우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잊어가는 병. 어제의 기억이 오늘 사라지는 병. 그리고 윤정의 자신은 진단을 듣는 순간 무엇이 먼저 떠올랐을까? 미자. 7년 전 자신이 연기한 역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가진 미자. 기억이 지워지는 공포를 연기했던 그 시간. 카메라 앞에서 그 공포를 표현하면서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우연이었다. 기억을 잃는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 기억을 잃기 시작했다. 예술이 현실을 예고했는지, 아니면 현실이 예술을 뒤따른 것인지, 그것은 신만이 알 것이다. 딸 백진이는 2020년 어머니의 근황을 전하며 말했다. 사랑의 편지를 써달라. 엄마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 말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녀의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썼다. 윤정희 선생님, 저는 당신의 영화로 울었습니다. 당신이 연기한 미자를 보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편지들이 파리 아파트로 쌓였다. 백건우가 읽어주었다. 윤정희는 들었다. 이해를 했는지 느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고 한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미소는 남아 있었다. 백건우는 매일 말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배우입니다. 그녀는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기억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2023년 1월 19일 파리. 겨울비가 내리던 날. 손미자. 세상이 윤정이라 부르던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에펠탑이 보이는 도시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한국에서 소식이 전해지자 충무로가 멈췄다. 영화인들이 추모했다. 팬들이 울었다. 그리고 트로이카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문희가 오래 침묵했다. 세 사람 중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가장 일찍 스크린에서 내려와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그녀만이 안다. 생각해보면 세 사람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빛났다. 문희는 스스로 내려왔다. 25세 절정의 자리를 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것이 용기인지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선택이 신화를 만들었다. 사라진 청순함은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 남정임은 너무 일찍 사라졌다. 47. 유방암. 웃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웃음보다 먼저 사라졌다. 그 부재가 더 크게 남아서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아깝다는 말과 함께 불린다. 그리고 윤정희는 가장 멀리 갔다. 가장 오래 살았다. 가장 다양한 삶을 살았다. 배우로, 유학생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학생으로, 예술가로. 그리고 마지막엔 기억을 잃어가는 한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이 윤정희였다.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그들은 같은 시대를 나눠 가졌고 비교당했지만 서로 다른 빛으로 존재했으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문희의 청순함이, 남정임의 웃음이, 그리고 윤정이의 그 서늘하고 깊은 눈빛이.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영화가 끝나도 감동은 남는다. 삶이 멈춰도 이야기는 계속된다.